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났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58주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무 이화장에서 10시에 추도식이 있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정말 뭐 말은 많지만은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다 보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아주 획기적이고 또 커다랗고 그다음에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데 초석을 놓은 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주기 날인데 어 최근에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죠. 박민식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위해서 개인 사재 서울 시내에 있나요? 땅을 4,000평을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 갖고 정말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기념하고 그분들의 일대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어떤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독재자로만 기억이 된다. 글쎄요,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 독립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김구 선생 같은데 왜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어려서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어 그런데 인제 이게 물리가 트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좀 깨닫다가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고 정말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역시 그래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근목피로 밥을 먹인 게 아니에요. 초근목피로 끼니를 때우던 정말 조선 백성들이 어 정말 후진국 대열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 산업화를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영도력, 지도력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저랑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은 뭐 "무슨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죽으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땅에 인제 걸음이 될 때가 되면은 이제 걸음으로 인제 변하겠죠. 네. 그러면은 인제 후손들이 뭔가 이렇게 또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모군란이 있었던 날이죠. 1882 년에 어 무려 1년 1 개월 동안 밀렸던 월급을 어 모래와 겨가 섞인 쌀로 지급해 갖고서 정말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던 그런 날인데, 그 와중에 또 정치적으로는 민비와 대원군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결국 어 청과 이를 끌어들이는 그런 발판에 돌다리를 하나 더 놓은 날이 바로 이 오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참 만국조선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그런 나라 일본에 넘겨주고 다시 찾아갔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참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음 하루바삐 좀 뭔가 정리돼서 다시 일치단결해서 어 저 세계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한민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두 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58주기이자 이제 이모군란이 있었던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예. 하여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이제 5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전 10시에 종로에 이화장 있죠. 이 대통령이 인제 기거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인제 추도식이 인제 있습니다. 음 글쎄 뭐 시간이 되면은 추도식에 한번 다들 참석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자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자녀가 없었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양자를 얻었는데 그 양자가 지금 이인수 선생님이죠. 예.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인제 하신 말씀이 인제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자, 현재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도나 여사 묘지 앞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네 분의 묘라고 적힌 비석이 서 있다.
묘비문은 서예가인 송천 정학원 선생이 썼다. 조 씨는 1992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합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라는 어, 그 묘석을 세웠는데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 당시 여권이 반대해 땅에 묻어야 했다며 조심스럽지만 오는 7월 19일에 있을 58주기 추모식 때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자유우파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가능할런지. 당시 대한민국의 적통을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서 찾으려는 정치권 일각에서 건국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초대로 수정했다고 이제 하네요. 이제 이를 억울하게 여긴 이제 이 씨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묘석을 땅에라도 묻자. 일단 땅에라도 묻어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니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사실 그 묘석이 그냥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옮길 수도 없어요. 보면은 그 묘석을 보통 쓰러뜨려서 땅에다 이제 묻는 게 그 일종의 관습인 것 같았어요. 지금 뭐 다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음, 하여튼 이런 이제 답답한 이런 얘기를 이제 전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어딘가 이게 있길래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어, 사실 지금 지난번 지금 광복회장인가 뭐 이종찬 씨가 광복회장이 됐는데 또 그 양반이 또 뭐 취임식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1919년을 또 뭐 대한민국의 뭐 건국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글쎄 뭐 참 뭐 서로 자기 주장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는 음,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지 그 국가의 형태가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갖춰진 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날을 건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임시정부 다 좋죠. 뭐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어찌됐든 뭐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됐든 건국 대통령이 됐든 어찌됐든 나라를 세운 분이잖아요. 물론 뭐 혼자 세운 건 아니죠. 뭐 국민이 다 같이 함께 이제 나라를 세운 건데 음, 그런 건국 대통령을 글쎄요, 우리 현대사를 보면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하여튼 잘 진행을 해서 꼭 실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쭉 이게 정리한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음 영상 이게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꼭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동영상을 보니까 또 어, 메가더 장군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같이 묶어갖고 싸잡아갖고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봤는데 정말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다 해갖고서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올렸던 음, 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간호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저 순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프란체스카 여사는 사실은 오스트리아 출신 여성이죠. 뭐 이승만 대통령하고 결혼을 해갖고 정말 6.25 전쟁까지 여기서 다 치르고서 결국은 4.19로 인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났는데 사실 그 망명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망명이 아니고 잠깐 머리 식히러 다녀오려고 간 건데 결국은 재입국을 정부에서 그때 당시 허락을 안 해갖고 못 온 거죠. 왜 그런 조치를 했었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사진이 이게 뭐 낭만 논객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캡처한 건데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옆에서 간호하는 모습을 이렇게 뭐 망명이라고 돼 있는데 뭐 망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 병상에서 저렇게 정말 돈도 없이 참 빈공하게 저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그걸 간호하던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여성이 물론 뭐 법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다 취득을 했고 지금 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이제 국립현충원에 이제
잠들어 계시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국인들이 정말 어떤 때 보면 너무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벌을 받을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뭐 정말 참 어,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국민이다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모군란이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닙니다. 자, 개요를 볼까요? 이모군란은 1882년 훈련도감에서 해고된 구식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저급 불량쌀로 지급해서 일어난 난이다. 글쎄요, 저는 어려서 이모군란을 배울 때 모래를 섞은 쌀을 줬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저 저급 불량쌀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래를 섞은 건지 아니면 아주 뭐 먹지도 못할 뭐 썩은 그 쌀을 준 건지. 하여튼 이 자료가 좀 긴데 한번 빨리 한번 훑어보죠. 자, 10년 전 실각했던 흥선 대원군과 우의정 척사파들이 정권 재창출 후에 중전 민비와 외척 민씨 제거 및 비리 척결, 그리고 일본과 서양 세력에 대한 배척 운동으로 확대시켰으며, 이들은 전임 선해청 당상 김보현, 당시 선해청 당상 겸 병조판서 김민교모, 민교모 수하의 선해청 창고지기들이 착복과 부정 축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을 이제 살해를 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아주 그 나쁜 짓을 많이 이제 벌린 거죠. 근데 이제 저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흥선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성공하는 듯 했던 나는 민비를 놓친 데다가 조선 조정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진압이 됐다. 민비가 이제 충주인가 어디로 이제 도피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진압이 되는 바람에 흥선대원군은 이제 중국 천진으로 끌려가고 척화파들은 제거됐으며, 청나라와 결탁한 민비가 충주에서 환공하면서 민씨 외척들이 조정을 완전 장악을 했다. 이로 인해서 김옥균 등 급진 개혁파들도 조정의 중책을 맡게 됐으며, 1882년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1884년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를 어, 김옥균은 이제 이용을 이제 했던 거죠. 네? 이 중책을 맡게 되니까. 그리고 난이 진압을 축하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이 열리고 이완영 소재풀 등이 출사하는 계기가 됐다. 저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이제 전면으로 등장을 한 거죠. 배경을 볼까요? 1873년 탄핵 등으로 흥선 대원군이 세력을 잃고 지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서구 세력의 위협으로 백성들의 민심은 아직 쇄국에 머물러 있었고, 흥선 대원군 역시 최익현 등 척화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아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일 간의 서계 문제가 대두돼 다시금 척화파들이 여론을 등에 업으려던 찰나 운양호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쇄국을 버리고 개국 개화파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이제 밀려난 거죠. 대원군은 이제 쇄국 정책을 썼으니까. 음,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척화파는 관직에서 밀려나고 투옥이 되는 등 고종 부부의 척족은 성이 다른 일가예요. 을 중심으로 수구파와 개화파가 정치 전면에 이제 나섰네요. 자, 그러니까 수구파, 개화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씨 정권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서양 열강 등과 불평등 통상 조약을 연이어 맺었는데, 이는 척합하는 물론 민심의 반동을 불러왔다. 네. 그러니까 민씨 정권에 대해서 이제 민심이 이제 반동을 한 거죠. 조선 말기 전정, 군정, 환정 등 삼정을 둘러싼 정치 부패 때문에 가뜩이나 위태로운 조선에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증폭됐고, 흥선대원군 등 척합하는 이러한 정세를 이용해 끊임없이 정권 재창출을 이제 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정권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니까 권력은 뭐 흥선대원군인들 뭐 별 수 있겠어요. 뭐 고종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거죠. 민씨 정권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정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내외로 자기 척족들과 개화파 관료들을 대거 기용하는 한편, 1881년 일본의 후원으로 근대적인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총 책임자는 민영인의 부친 민겸호 대감이었다. 참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지금. 1882년에는 종래 훈련도감 용호, 금의, 어영, 청룡, 오영을 무위엄, 장어영, 이영으로 축소하면서 대량 해고시키고 봉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민씨 척족의 사병과 다름없는 별기군하고 달리 차별했다. 그러니까 별기군은 이렇게 우대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군대, 구식 군대는 이제 차별했던 것이죠. 자, 훈련도감 출신 구식 군인들은 당시 일본군을 모델로 신설된 별기군을 외별기라 낮춰 부르며 증오했는데, 특히 봉급 연체를 초래한 정부 재정 위기의 원인이 민씨들이 탐욕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선해청 당상 겸 영조판서 민교모와 선해청 전임 당상이자 전 호조판서 김보현이 원흉으로 지목이 됐다. 네, 을사조약이 그 체결되고서 참 민영환이 자결을 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또 저런 일을 한 민교모네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친형이었지만 민비의 문호 개방을 지지하고 있는 흥인군 이채웅도 99군대의 표적이 되었다. 흥인군은 흥선대원군의 친형이었지만 동생과는 사이도 좋지 않았고 저것도 아마 권력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 부자지간에도 못 나누는데 뭐 형제지간에야 뭐 원수가 될 수도 있겠죠. 명성황후를 지지하며 명성황후는 민비입니다. 동생의 세국 정책에도 반대하면서 대립과 갈등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자, 경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882년 7월 19일, 바로 이제 오늘이네요. 어, 전라도에서 세곡선이 쌀을 싣고 도착을 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 정부 예산을 집행해온 선해청은 이에 훈련도감 군병들에게 밀린 봉급 중 1개월분의 급료만 우선 지불했다. 그나마도 썩은 쌀에다 모래와 결을 잔뜩 섞어서 지급하자 군졸들이 격분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아, 정말 제가 그 입장이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13개월 동안 어? 그 급료를 못 받았는데 겨우 1개월 급료를 주면서 그것도 썩은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결을 섞어서 주면 당연히 폭동이 일어나죠. 자, 그들의 항의의 지급 담당관이 선해청 당상 민경호만 믿고 적반하장식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격분한 병졸들이 마침내 도봉소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예. 이에 훈련도간 포수들과 군병들은 선해청 창고지기와 관리들에게 돌을 던지고 몰매를 때리고 불을 질러 도봉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른바 도봉소 사건이었다. 예. 그러니까 쌀을 저런 저급한 쌀도 제공을 하니까 지급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도봉소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선해청 당상 민경호는 그 체포령을 내려 주동자 4~5명을 포도청에 넘겼고 그들은 수척한 문초를 당했고 그중 둘은 곧 사형들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이제 또 진압이 돼 가는 겁니다. 자, 7월 22일 날 소요에 가담했던 군병들은 투옥자 구명을 위한 통문을 작성했고 자신들이 상관인 무의대장 이경아의 집으로 가 작성한 통문을 보이고 억울한 사정과 단호한 조치를 호소했으나 이경아는 달랑 치필서진 한 통을 써주고 민교모에게 직접 가라고 발을 뺐다. 예. 세태를 읽은 거죠. 발 담궜다가 자기가 오히려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절을 하게 되죠. 예. 할수 없이 민교모의 자택으로 향한 그들은 다짜고짜 민교모의 집안으로 난입했으나 민교모는 부재 중이었고 대신 가재도구를 때려부셨고 이판사판이 돼버린 그들은 우선 운현궁으로 갔다. 운현궁에는 이제 흥선 대원군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 도남문 앞에 가 보면은 그 운현궁이 있죠. 예. 민씨들에게 밀려 10년 가까이 실각했던 흥선 대원군에는 에게는 이는 재집권의 좋은 기회였다. 아, 이게 기회가 온 거예요. 흥선 대원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초지종을 들은 흥선 대원군은 밀린 봉급의 완전 지급을 약속을 하며 일단 별도의 명이 있을 때까지 그들을 대기토록 하고 핵심 관계자를 불러 신복 허욱과 긴밀히 협력토록 했다. 뒷배를 얻은 이제 이게 흥선 대원군이 뒷배가 된 거죠. 뒷배를 얻은 병졸들은 곧 조직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일부는 무기고를 약탈하고 포도청을 파옥해 감금자들을 구출하는 한편 일부는 의금부를 습격해 척사론자인 백낙관 등 정치범들을 석방시켰다. 이게 보면은 예고 지금 이거 똑같아요. 우선 이제 자기네들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꼭 음, 감옥을 이제 그 파옥을 하는 거죠, 진짜. 또 무기를 약탈하고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일본 무기고를 약탈하고 그다음에 포도청을 파옥하고 감옥을 파옥한다. 그래서 감금자들을 구출한다.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많이 들리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는 경기 가명에 쳐들어갔고 나머지는 가마유수 민태호를 비롯한 외척 수구당들의 집을 습격을 했다. 네, 7월 24일 날 볼까요? 이날 저녁 대원군의 수하들은 병졸들이 일본 공사관을 포위 습격했고 일본 공사와 공관원 전원은 지물포항으로 도피했고 공사관은 불탔다. 민비는 충주로 피신하여 충주 목사 민흥식 집으로 피신하였다. 같은 민씨네요. 이들은 곧 별기군마저 제압하고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 공병 소위를 비롯 일본인 13명을 살해하는 등 정변을 조직적으로 전개시켰다. 처음에는 단순 소요에 지나지 않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장 이경화가 직접 부하들을 진정시켜 보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은 이제 대원군의 복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복귀한다는데 뭐 맞기도 힘들었겠죠. 대원군은 부대 부인 고종의 모친입니다. 그다음에 민씨와 그러니까 고종의 어머니도 민씨고 마누라도 민씨고 참 그러니까 민씨들이 판을 칠 수
분이 없는 그런 구조였네요. 장남 이재면을 데리고 입고했고 훈련도감 출신 난 가담자 200명이 대원군을 호위했다. 다시 조정을 장악한 대원군은 고종에게 자체 교지를 반포시켜 군란을 정당화하고 밀린 봉급의 지급은 물론 군사와 예산을 장악하려 한 대원군은 중앙의 각 부서와 지방의 관찰사 등의 민씨 척족들을 파직하고 척화파를 임명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난 가담자들에게 해산을 명하는 한편 대대적인 사면령도 내렸다. 자, 그럼에도 난 가담자 중 일부가 중전 민씨 처단까지 주장을 하고 해산을 거부하자 대원군은 중전의 실종을 사망으로 단정하고 국모상을 공포해 해산을 관철했다. 그렇게 이제 해산을 시킨 거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청과 일본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본도 뭐 아까 열 몇 명이 이제 막 죽고 그랬으니까 화도 났겠죠. 민씨 외척들은 당시 영선사로 청나라에 체류 중이던 김윤식, 어윤증 등에게 급보를 보내 청의 원조를 요청했다. 음,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우리의. 8월 10일 청나라 병력 4, 500명이 제물포에 도착. 같은 날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 납치안이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다시 잡는 듯 했는데 이제 청나라 병사들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납치가 되는 거죠. 8월 12일 일본군 대대병력 300명이 제물포에 상륙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청일전쟁 같네요. 진짜. 8월 13일 현실을 인지한 일본은 대원군의 쿠데타를 인정하는 비밀 훈령을 작성했고 18일 하나보사 공사에게 훈령이 도착을 했다. 8월 20일 영선사 김윤식 등을 대동해 오장경이 청군 3,000명으로 남양만 현재 화성이라고 해요. 경기도 상륙을 했다. 3,000명이 또 왔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5일 한양에 입성한 오장경은 3,000명을 데리고 한양에 입성을 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을 군을 초청을 해놓고 억류를 시켜버렸네요. 그대로 천진으로 배 태워서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또 한 번 실패를 하는 거죠. 8월 29일 날 난 가담자들은 청국군의 공격을 받아 170여 명이 체포되고 11명이 사형이 됐다. 네, 이렇게 어, 이제 군을 나는 이제 정리가 이제 되는 거죠. 8월 30일 조선정부와 일본 제국이 지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이 나름대로 그 피해를 봤으니까 뭔가 이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강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물포 조약이에요. 예. 결과 및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군 소요 사건으로 시작돼 척화파 쿠데타로 발전한 이 사건의 결과 대내적으로는 척화파가 완전히 물러나고 다수파이자 외척인 온건 개화파, 4대당과 수구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온건 개화파가 정권을 잡고 소수 급진 개화당이 근들이 근대화에 채찍을 가하는 형태가 됐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또 다른 불씨를 낳게 돼 결국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이어졌고 정변 실패 후 민씨 척척들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해 궁궐은 4대당 1색이 된다. 한편 대외적으로 청과 결탁한 민씨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더욱 청에 의존하며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 청나라는 군대를 조선에 상주시키고 군사 고문을 보내 조선 군대를 감시하고 마젠창과 멜렌드로프를 내정해서 재정 고문으로 파견해 내정과 외교에 깊이 간섭을 했다. 참 기가 막힌 그 만국 조선의 그 일대기입니다. 특히 청나라 조정의 사주를 받은 멜렌드로프는 당호전을 발행시켜 조선 경제를 교란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청국 상인의 통상 특권을 규정하고 청의 부양 대신과 조선 국왕을 동격으로 놓는 등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명문화했다. 이거 완전히 소국 취급을 한 거죠. 거기에 아래의 영약 3단이라는 족쇄를 조선 조정에 채워 마음대로 외교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권을 을사조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19세기 말에 이 외교권도 다 박탈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에 의해서. 조선공사는 주재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국공사를 찾아와 그의 안내로 주재국 외무성에 간다. 회의나 연회석상에서 조선공사는 청국공사의 밑에 자리한다. 조선공사는 중대 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청국공사와 미리 협의한다. 이게 외교권을 박탈한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조선은 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나라가 되고 그 대척점에 있는 일본과는 재물부조약 및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 체결돼 조선 반도 그러니까 조선은 청일 양국 세력의 각축장으로 이제 전락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모티콘이 또 이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하여튼 어,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조약이 나오는데 저 조약이 체결된 날마다 제가 그 간략하게 다 소개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상과 같이 이제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58주기 그리고 이모군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그 말로 표현 못할 묘한 분노 감정이 일어나죠. 예. 눈에는 촉촉하게 알지 못할 눈물도 우리 스스로 모르게 이제 고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사입니다. 정말 가슴 답답한 또 가슴 아픈 우리의 근대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